자,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김민석 후보가 이제 총리 시절하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좀 모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국무총리란 자리는 어쨌든 뭐 그렇게 그 전면에 나서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 정치적인 입지는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이제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는 이제 약간 투사의 모습도 보인다.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 김민석이라는 정치인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뭐 사실 국무총리는 행정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하는 업무를 뒷받침하는 네. 역할이 중요한 거고, 저는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김민석 총리 시절에 김민석 네. 후보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대단히 평가하고 싶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자기 네. 공을 자꾸 과시한다든가, 네.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자랑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있었다면 뭐 엄청 구설수에 올랐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그만큼 묵묵히 네. 어떻게 보면 네. 공치사 같은 거 바라지 않고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대비가 되죠. 뭐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과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행정가로서의 실력은 사실상 인정받은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평가를 하신 거고. 근데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죠. 그 지난 시기에 최고위원도 하긴 했었지만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 후보가 됐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가로서의 자기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연히 좀 바뀔 수밖에 없다. 각오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요즘에 뭐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민석 후보가 이제 이슈 전파사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출마를 언제 결심을 했냐 그런 그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임기 한 5, 6개월 총리 된 지 5, 6개월 됐을 때 이거 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찾아보니까 재판중지법 논란 뭐 이런 거 있을 때더라고요. 크게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서 출마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드세요? 이 출마의 이유가? 뭐 한마디로 그런 거죠. 뭐 내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당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구나. 뭐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대란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공감대가 생겼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당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초기에 몇 개월 안 지나서 그런 걸 느꼈다면, 야, 이게 지금 이 정청래 체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줄 것 같다라는 예감을 했다는 것이고 지방선거 패배를 네. 통해서 확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되겠다, 더 네. 이상은. 그리고 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정청래 후보의 행동, 그러니까 사실상 진 선거를 이겼다고 정신 승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출마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는 이런 이제 반격을 해요. 18년 동안 당을 그렇게 떠나 있었으면서 나는 탈당 한번 해본 적 없는 말하자면 민주당의 이렇게 적통이다. 그런 적통이라는 아마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내분 대통령 사통통합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뿌리를 난 잘 알고 있고 당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약간 그걸 의식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슈 전파사 출연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그것도 함께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네. 2002년부터 2020년 삼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18년.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는 김민석은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뭐 수천 번 들었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국내에 어떤 정치 전문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을 이제 내 몸같이 사랑한다. 요것도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네, 여기서 좀 어떤 걸 읽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정청래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과거에 뭐
노무현 전 정몽준. 대통령을 네. 배신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안 좋은 별명도 붙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그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거 행동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네.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한 번 그렇게 실수를 해도 그 다음에 반성하고 좋아지는 사람은 네. 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네. 하지만 실제 그런 표현을 해서 그 시간 동안 네. 여러 생각 반성을 했다. 네.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같은 사람이죠. 아, 네네. 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행적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김민석 그 후보는 그때 한번 꺾어진 이유, 네. 그 다음에 크게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때의 어떤 잘못을 잘 극복하고 반성하고 더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뭐 얘기하는 것들을 봐도 이제 침착하고 뭐 겸손한 면도 느껴지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이 고난을 안 겪을 수는 없다. 그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 네. 근데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의 행보, 그 이후의 발을 봐야 된다. 보통은 그렇게 해서 낙인 찍혀가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럼 전향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아예 이쪽에 발붙이기, 반대급부로. 네, 이쪽에 발붙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배신자니 뭐니 소리 듣느니 차라리 네. 저쪽으로 넘어가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김문수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그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만회하려고. 네. 그래서 더 큰 실수를 한다든가 네. 더 나쁜 길로 접어든다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는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18년간 죽이 죽은 듯이 살면서 나름대로 꾸준히 자기 실력을 닦아왔다. 네. 큰 문제 없이.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국정 운영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그 어떤 한 번의 실수가 지금의 큰 흠결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잡은 이제 정청래 후보를 향한 프레임은 자기 정치 그리고 이제 반명이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 자기 정치라는 말이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사익 추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정치가 자기 잘난 체 하는 정치라는 표현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뜻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 또는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그 조그만 이익 집단의 이익, 이걸 추구하는 걸 자기 정치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데 네. 뭐 그건 저하고 생각이 같은 거죠. 어떤 걸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셨었지만 네. 정청래 후보의 이제 그 이후에 혹시 행보 중에서 이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맞았구나 틀리지 않았다 혹시 생각하신 포인트가 있나요? 이것이 바로 그 자기 정치다. 모든 정치인은 다 자기 정치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 정치라고 비판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공익이 먼저가 아니라 공직자인데 공인으로서 공익이 먼저가 아니라 사익이 먼저구나. 아마 이런 그 생각을 할 때 자기 정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민석 후보는 합당 논란을 예로 들었었거든요. 네. 조국 혁신당하고 선거 앞두고 갑자기 합당 폭탄을 던졌다. 네. 그래서 그 논의를 아예 망쳤다. 사전 준비도 없이 교감도 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면 뭘 들고 싶냐면요. 네. 이번에 지방선거 지고 나서 네. 이겼다고 계속 사실 우겼단 말이에요. 정청래 후보가. 네. 근데 본인이 진짜로 이겼다고 굳게 믿어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토론회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정청래 후보가 그 정부에 충격을 준다 그랬나 피해를 준다 그랬나 이재명 정부 내가 졌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실패로 돼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 얘기한 속에서 거고 청와대랑 당정청 조율을 통해서 나온 얘기다. 그건 뭐 이제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어쨌든 무슨 조율을 했겠냐. 옆에 심지어 그 정부에 있었던 이제 김민석 후보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얘기 빼고 네. 그건 뭐 거짓말을 하든 말든 그건 알 바 아니고 네. 저희가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 발언이에요.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자기도
지방선거를 졌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방선거를 졌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왜 이겼다 그랬을까? 정부의 손해가 되니까, 해가 되니까. 이게 사익 추구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냐 하냐에 따라서 현실을 왜곡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익 추구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겨야 될 선거를 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졌다고 인정한 거예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그 얘기를 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공익 추구형이죠. 근데 정청래 후보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거짓말까지 할 수 있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사익 추구형 특징이에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지방선거를 졌다고 얘기할 경우, 그러니까 당대표, 여당 대표인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패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라는 표현이 본인도 사실은 그 지방선거를 졌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최소한.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한 것이다.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드러난 건데 네.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순간 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걱정한 게 아니고 아마 가장 큰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다들 생각할 테니까 당대표 도전이 어려워서 네. 그 현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당시에 이제 정청래 후보의 워딩을 이제 좀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6월 4일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해서 당대표 입장을 표명했다. 그 패배로 규정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이 통째로 패배로 낙인 찍힐 수 있어서 승리로 일단 규정하자고 말씀드렸다. 워딩이 이랬네요. 그렇죠. 근데 저 말을 딱 뒤집어 보면 졌다는 걸 알고 자기도 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거를 이제 텍스트를 그냥 뜯어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다 보니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당시에 이제 말이 나오는 대로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거를 진짜 만약에 정말 꼬투리를 잡자면 그러면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겼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불리하면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란 전쟁 끌려 들어가서 죽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현실을 오판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도. 그게 얼마나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세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자기 식으로 막 정신 승리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18년 동안 당 밖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 김민석 후보도 아니 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김민석이라는 정치인한테 그 총선 때 총괄 상황실장 맡기고 정부 초기에 총리를 맡겼겠냐. 그냥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실무를 해본 사람이다. 당대표만 다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제 약간 충격을 좀 먹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나이가 든 어른하고 젊은이들이 토론을 하는데 네. 젊은이들이 이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나이 든 어른을. 그러니까 네가 아직 나이를 덜 먹어서 몰라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처럼 한번 인생을 살아보렴. 그러면 젊은이들이 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겠습니까? 저 꼰대 그러겠죠. 이게 입틀막이에요. 네, 상대방 말 못하게 상대방 만드는.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네. 토론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은 야, 너 군대 갔다 왔냐? 뭐 이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너 학위 있냐? 뭐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낙인을 찍음으로써 토론에서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거든요. 네. 근데 정치인이 그런 행위를 한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저는 없는 거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토론을 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MB가 또 생각이 나네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렇죠. 네. 잘난치 않은. 네,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네요. 서열의식도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을 서열에 따라서 자격 기준을 정해놓고 네. 내가 너보다 위인데 너는 아. 거기까지 못 해봤잖아. 아. 당대표까지는 못 해봤잖아.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수 있어요? 아,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너 대통령. 대통령 안 해봐서 너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 분명히. 네네. 그러니까 토론에서 그런 식의 태도는 사실은 사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